책 한 권이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보며 잃어버린 민족의 기억을 되찾았다고 환호하고, 다른 누군가는 같은 책을 두고 위험한 거짓말이라며 분노하죠. 제목 4글자만 입 밖에 내도 댓글창이 전쟁터로 변하는 책.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동시에 역사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책입니다. 그 이름은 환단곡이에요. 이 책을 둘러싼 싸움은 단순한 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거를 믿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체성에 목말라 하는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논쟁의 한복판으로 제대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1979년입니다. 하지만 책 서문에 적힌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11년 개연수라는 인물이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각 다른 학자와 승려가 쓴 5권의 오래된 사설을 찾아내서 한데 묶었다는 겁니다. 그 5권은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인데 각각이 사라진 상고사의 조각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죠. 개연수는 이 책을 제자 이유릭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 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훗날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요. 그리고 68년이 흐른 1979년 이유립이 드디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엄청난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승 과정 자체가 검증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1911년에 30부를 인쇄했다는데 그 판본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편찬자 개연수와 전수자 이유립의 관계를 뒷받침할 외부 문서나 증언도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환단고기는 1979년 이후 이유립이 출판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1911년이라는 연도는 책이 스스로 주장하는 편찬 연도일 뿐,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1979년판 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책이 펼쳐 보이는 역사의 세계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조선 이전은 신화와 전설의 영역이고 실체를 알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환단고기는 바로 그 암흑 같던 시간대에 상상조차 못할 초고대 제국의 서사를 펼쳐놓거든요. 맨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환국인데 이건 세계 어느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국은 동서 2만 리, 남북 5만 리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연맹 왕조였습니다. 한반도와 만주는 물론이고 중국 북부와 중앙아시아, 심지어 유럽 일부까지 영향력이 미쳤다고 주장하죠. 이 거대한 환국을 다스린 건 7명의 환인이었는데 이들은 평범한 족장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 세계를 중재하는 신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씩 다스렸다고 하니까 사실상 불사의 성인들이었던 셈이에요. 환단고기는 환국이 무려 3,000년 이상 지속됐다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오시나요? 로마 제국도 1,000년을 못 버텼거든요. 그런데 환국은 그 3배를 버텼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시대 배경이에요. 교과서상으로 볼 때 환국이 있었다는 기원전 7,000년경은 인류가 간신히 불을 다루고 돌연장을 만들던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속 세계에서 환국은 벌써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땅을 개척하며 만국을 조정할 위세를 지녔다고 해요. 인류보다 앞서 등장한 선진 문명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사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할 판입니다. 환국 다음에는 배달국이 나옵니다. 환국의 한 갈래가 동쪽으로 이동해 세운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환웅이 등장하죠.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환웅 맞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 환웅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18대에 걸쳐 이어진 왕조의 칭호라는 겁니다. 1세 환웅부터 18세 환웅까지 각각이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업적을 남긴 왕들이라는 거죠. 이 18환웅이 다스린 배달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무대로 동이족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다룬 가르침, 나중에 천부경으로 불리게 되는 사상, 주변 부족들을 묶어내는 정치력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이미 갖춰졌다는 식으로 강조되면서 동방 문명의 뿌리가 이 배달국에 있다고 방향을 잡아요. 흥미로운 건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치우 천왕도 이 배달국의 14세 환웅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환단고기는 치우를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 고대사의 주역으로 격상시켰어요. 심지어 치우는 2000년대에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의 마스코트로도 쓰였죠. 환단고기는 이 배달국을 통해 한민족이 곧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제 단군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정도로만 배우잖아요. 기원전 2333년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는 그 짧은 설명 말이에요. 환단고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군이 47대까지 이어지는 왕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군이 왕검이고 그 뒤로 2대 부루단군, 3대 가릅단군 이런 식으로 47대까진 줄줄이 이어지면서 무려 2000년 이상 왕조가 유지됐다고 구체적으로 연대까지 명시합니다. 47명의 왕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비교해 볼게요. 조선시대가 27명의 왕으로 500년 정도를 버텼습니다. 환단고기가 말하는 단군 조선은 그 4배를 버틴 거예요.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보다도 긴 시간이죠. 영토 규모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조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서쪽으로는 요소와 중원 북부, 북쪽으로는 만주를 넘어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까지 그 세력이 미쳤다고 묘사되거든요. 환단고기는 이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삼한관경제라는 행정체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진한, 번한, 마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는 보통 이걸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 남부에 있던 작은 연맹체 정도로 배웠는데 환단고기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삼한은 후대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단군 조선 시대부터 존재했던 행정구역 체계였다는 거예요. 각각이 지금의 성이나 도 같은 개념으로 거대한 제국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환단고기의 서사에서 고조선의 멸망은 끝이 아닙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략으로 마지막 47대 단군이 왕위를 잃은 후 단군의 직계 후손이 북부여를 세워 왕통을 이었다고 하거든요. 북부여는 기존 역사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나라지만 환단고기는 이를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한 국가로 격상시킵니다. 책에 따르면 북부여의 마지막 단군 고무서의 사위가 된 이가 다름 아닌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주몽이라고 해요. 주몽이 북부여 왕실의 사위를 겸하며 대통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열었으니 고구려는 단군 조선에서 북부여로 이어지는 왕조 계보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죠. 이런 설정을 통해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상고사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줄기로 이어졌다고 묘사합니다. 고조선이 망해도 북부여로 맥이 이어졌고 다시 고구려로 이어서 발해와 고려까지 연속된 국통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의 세계관 안에서 한민족의 역사는 끊기거나 정체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거나
문화적으로 흡수되는 구간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주변 민족들이 우리 문화를 배워가고 우리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 철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 속에서 한 민족은 단 한순간도 주변부였던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항상 중심이었고, 항상 선진국이었고, 항상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문명의 원류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넓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상상이 주는 묘한 해방감이 있거든요. 작고 약한 나라라는 말 대신 잃어버린 제국의 후손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오래 쌓여있던 열등감이나 상처가 잠시라도 가벼워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단고기를 사실 여부를 떠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부르며 이 서사를 통해 새로운 자존심을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고대 사서라고 주장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이제는 하나의 흥미로운 신화집이 아니라 우리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본격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환단고기를 진짜 역사서라고 믿는 쪽이 내세우는 근거들을 먼저 봅시다. 환단고기 진서론자들은 이 책을 국내 사학계가 외면해온 우리 상고사의 실록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주장은 이 책이 완전히 창작이 아니며 분명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실제 역사서들을 저본으로 편집된 것이라는 거예요. 환단고기에 포함된 삼성기나 단군세기 등의 편찬 연대와 저자를 보면 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유학자와 승려들이 쓴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책은 20세기 사람이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라 일찍이 조선 후기나 그 이전부터 전해지던 기록들을 엮은 것이며 단절된 우리 민족사 기록 전통을 복원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일제의 역사 말살이라는 배경 설명이 단골로 등장해요. 일제가 우리 역사서를 모조리 수거해 불태웠다는 설인데 실제로 1980년대 한 연구자가 일제가 20만 권에 달하는 한민족 고서들을 소각했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진서론자들은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일제가 우리 상고사 관련 기록을 모조리 없애버렸기에 정사에는 환국이나 배달국 같은 내용이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환단고기의 내용이 다른 문헌에 안 나온다고 해서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식민 통치기에 문화재 말살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지죠. 환단고기 옹호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근거는 천문 기록입니다. 단군세기 등 환단고기 속 일부 편에는 오성취루라는 천문 현상, 즉 다섯 행성이 한 궤도에 모이는 대합 현상이 기술돼 있거든요. 진서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현대 천문학으로 검증한 결과 환단고기 기록 연대에서 불과 1년 정도 차이 나는 기원전 1734년경에 실제로 유사한 행성이어 현상이 있었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산을 처음 제시한 박창범 교수는 후대 위조된 책이라면 이런 천문 현상을 우연히 맞추기 힘들다며 환단고기의 신빙성을 강조했어요. 이 밖에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역사 정보 중 나중에 고고학으로 사실이 확인된 사례들도 진서론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발해 3대 문왕의 연호 대흥이 환단고기에 적혀 있는데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이 연호는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정효공주 묘지에서 대흥이라는 글자가 발견되자 환단고기 기록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떠들썩했죠. 진서론 측은 어떤 위작이 나중에 밝혀질 사실을 그렇게 정확히 써낼 수 있겠냐며
환단고기가 실은 진짜 옛 기록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일부 인사들은 이 책에 보이는 여러 모순이나 투박함 자체가 오히려 진짜일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만약 누군가 특정 의도를 갖고 역사를 조작하려 했다면 더 완벽하게 만들었을 텐데, 환단고기는 어딘지 어설프고 군데군데 현대어도 섞여 있어 오히려 의도적 위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예요. 요컨대 환단고기가 학술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민간 필사본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한 창작물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다 훼손된 실록ing성이 크다는 항변입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이 겹치면 이 책의 위치는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많은 사서와 유적이 파괴되거나 반출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옹호자들은 지금 남아있는 정사에 없다고 해서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라진 자료 속에 진짜 역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자주 꺼냅니다. 일부 필자들은 환단고기처럼 과장된 상고사 이야기가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을 겪은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는지 분석하기도 해요. 상처받은 자존심과 잃어버린 역사의 공백이 이 책을 향한 열광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죠. 우리는 원래 대륙을 지배하던 민족이었는데 식민 지배 때문에 역사가 잘려나갔다는 서사는 정신적으로는 꽤 달콤한 위로를 주고, 그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볼 차례입니다. 주류 역사학계와 많은 연구자들은 왜 이 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이 책을 썼고 그 원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라는 질문이죠. 역사 연구에서 어떤 문헌을 만날 때 항상 처음 던지는 물음입니다. 환단고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의심을 받아요. 책 안에서는 1911년에 이미 인쇄까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수십 년이 지난 뒤 현대에 나온 판본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그 책을 읽었다거나 인용했다거나 필사본을 남겼다는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편찬자로 소개되는 인물과 전승자의 관계도 외부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죠. 책에는 1911년 계연수가 편찬할 당시 유명 학자 이기가 교정을 보았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이기라는 인물은 1909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년 뒤 책을 교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이유립은 1970년대 초부터 잡지 등에 자신이 쓴 고대사 글 일부를 발표했는데, 훗날 출간본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를 손본 흔적도 발견됩니다. 결국 편찬자 계연수의 실존 여부도 불투명하며, 애초에 계연수와 이유립이 사제 관계였다는 증언도 극히 빈약하다는 지적이에요. 언어와 문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한 부분에 후대의 행정제도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거나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과 한자 조합이 섞여 있는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이건 고대 문장을 그대로 옮긴 느낌이 아니라 나중 시대 사람이 여러 시기의 표현을 끌어다 붙인 듯한 흔적으로 보이고, 세부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시대가 맞지 않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 환단고기 원문을 보면 현대에 생긴 단어나 해당 시대에 쓸 수 없던 한자 어휘가 무분별하게 등장해요. 이를테면 남녀평권이나 북권 같은 근대 이후의 개념이 투영되어 있고, 산업, 문화, 세계 만방 등도 고대에는 쓸 수 없는 말들입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환단고기에는
흑룡강을 뜻하는 흑수, 티베트를 가리키는 지백특, 시베리아를 뜻한다는 사백역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청나라 이후에나 정착된 말들로서 고대에 존재하지 않던 용어들입니다. 산동이라는 지명은 명나라 이후에야 지금의 산둥반도를 가리키게 된 말인데, 환단고기는 한나라 시대 기록을 인용한다면서 그 속에 산동이란 말을 슬쩍 끼워 넣기도 하죠. 몽고 역시 칭기즈칸 시절에 등장한 말인데, 환단고기에는 춘추 전국시대 맥락에서 이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어휘 사용은 환단고기가 실제 고대인이 쓴 기록이 아님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예요. 내용 자체에서도 고고학과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국과 배달국의 영토는 현실 지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넓고, 그 시대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정 조정 능력과 군사 체제가 그려져 있거든요. 책에 따르면 환국은 동서 2만 리, 남북 5만 리에 걸친 영토를 지녔다 하는데, 이걸 오늘날 단위로 계산하면 남북 5만 리는 지구의 북극에서 남극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설령 기록이 뒤바뀌었다 쳐도 동서 5만 리, 남북 2만 리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덮는 크기인데, 선사시대에 그런 세계 제국이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더욱이 환국이 존재했다는 시기인 기원전 7200년은 국가가 나타날 수조차 없는 신석기 시대이고, 책에서 주장하는 군현제 같은 행정체제도 당시로선 성립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환국을 다스렸다는 7환인의 수명도 평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으로 설정돼 있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배달국과 단군조선 시기에도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으로 그려져요. 환단고기의 서사 전개를 뜯어보면 내적 논리도 어수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영토 확장 서술을 보면 어떤 지역을 정복했다고 해놓고는 훗날 아무 설명 없이 또다시 그 땅을 되찾는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배달국 초기 환웅이 귀속시켰던 땅을 뒤에 치우가 재정복하고, 나중에 단군 왕검이 또다시 그 땅을 탈환하고, 훗날 단군 색불루가 은나라로부터 다시 빼앗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그 땅을 언제 잃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니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셈이죠. 환단고기에는 다른 문헌, 특히 위서로 판명된 책들의 내용을 통째로 베낀 흔적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예요. 17세기 등장한 미확인 사서 규원사화, 그리고 20세기 초 위작으로 드러난 단기고사 등의 문장과 문장 구조까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대목이 환단고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규원사화나 단기고사에 나오는 잘못된 인용, 잘못된 연대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환단고기는 고구려 연개 소문의 증조부와 조부 이름을 싣고 있는데, 이는 1923년 발견된 천남생 묘지명에 나오던 정보입니다. 진서론자들은 어떻게 1923년 출토 자료 내용을 1911년 책에 썼겠냐고 하지만, 실은 환단고기의 실제 공개 시점이 1970년대이므로 그때까지 알려진 고고학 정보를 추가로 끼워 넣었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반박이 나와요. 또 환단고기는 고구려 장수왕의 연호 건흥을 언급하는데, 이 연호는 1915년 고구려 불상이 출토되며 비로소 확인된 사실입니다. 과연 1911년의 개연수가 그것을 알 리 없으므로 진서의 증거라고 하나, 정작 환단고기는 1979년에 세상에 나왔으니 1915년 발굴 소식을 미리 알고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환단고기에 보이는 전삼한과 후삼한이라는 역사 구분은
신채호가 1910년대에 잘못 해석하여 주장했던 설인데 그 오류까지 환단고기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런 정황들은 환단고기가 1911년이라는 설정을 가장했을 뿐 실제로는 그 이후에 작성된 글들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로 책에 실린 정보들이 이미 검증된 역사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대표적으로 발해의 왕계를 들 수 있어요. 환단고기는 발해 왕을 14대까지 기록하면서 13대 왕을 대현석, 14대 왕을 대인선이라 써두었는데 나중에 학계 연구를 통해 발해 14대 왕은 따로 존재하며 이름은 대위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단고기 저자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발해고 당시에는 발해 왕이 14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5명임이 드러난 거죠. 천문 기록을 근거로 한 옹호 논리도 완전히 설득력이 없지는 않지만 비판 쪽에서는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전용훈 박사는 환단고기의 오성 결집 기록에 대해 중국에서는 이미 5세기경 천문 계산법으로 예측 가능했던 현상이라고 지적했어요. 고대 중국에선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 이런 오절집을 계산해 기록에 남겼는데 환단고기가 그 내용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죽석 2년 등에는 하나라 마지막 왕 때 오성의 궤도가 뒤섞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시기가 환단고기의 천문 기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흥연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흥연호는 중국 신당서와 조선의 발해고 등에 이미 실려 있었던 내용이어서 환단고기 집필자가 그 문헌들을 참고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환단고기를 신뢰할 수 없는 위작으로 판단해요. 한 고려대 명예교수는 환단고기는 1910년 이후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나온 책으로 사료적 신빙성이 없어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의견이 모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승 과정, 언어, 내용, 고고학 자료까지 여러 층위에서 문제가 지적되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고대사를 연구할 때 참고하기 어려운 책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책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고 근대 이후 민족주의와 상상력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특이한 기록으로 다루려는 시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이 책은 꾸준히 대중의 관심과 일부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을까요? 환단고기가 던지는 장대한 역사 서서사가 주는 심리적 매혹은 분명 크거든요. 현대 한국인은 작은 반도 국가의 국민이지만 환단고기를 펼쳐드는 순간 머나먼 옛날 한민족은 전 아시아를 지배한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니까요. 우리 민족이 4대 문명보다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광대한 제국을 호령했다는 이야기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는 한국사의 특수한 현대사가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일제가 주입한 식민사관은 조선은 본래 중국과 일본에 예속된 변방이었다. 근대 이전 조선인은 자주적 발전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패배주의로 가득했죠. 광복 후에도 이런 인식의 잔재를 털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단고기가 처음 세상에 나온 1970년대는 한창 산업화 속에서 민족주의 열기가 높아지던 시기였고 동시에 우리의 고대사가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단고기의 등장은 한민족의 자부심을 한껏 고양시켜줄 대한 역사서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 환단고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기성사학계를
식민사관의 찌든 기득권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해방 후 국사 편찬을 주도한 학자들을 가리켜 식민사관의 수괴라고 공격하고 정통 역사서를 불신하며 환단고기 같은 제야사학에 열광하죠. 환단고기의 매혹은 이념 성향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흔히 위서론 진영에서는 환단고기를 극우 보수 진영의 민족주의 신화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좌우 양쪽에서 모두 환단고기를 떠받드는 사례가 있거든요. 2008년 새 번역 환단고기를 펴낸 강인함 목사는 과거 주체사관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던 진보 진영 인사였는데 환단고기를 높이 평가하며 번역에 참여했어요. 북한에서도 단군을 민족의 뿌리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이러한 좌파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환단고기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열광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환단고기가 추구하는 역사는 자칫 극단적 국수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에요. 실제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류 주장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영광만을 앞세우며 나와 다른 남을 배척하는 역사관은 결국 과거 일본 제국주의나 나치즘의 사고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거든요. 나아가 국제적 측면에서도 환단고기 열풍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 학자들은 오히려 환단고기를 악용해 한국 역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북공정을 주도한 중국 학자 중 하나인 유자미는 한국 주류 역사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비과학적이라 깎아내리면서 근거로 환단고기를 들었다고 해요.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애당초 환단고기를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비주류 설만 인용하며 한국 역사가 이렇게 허황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퍼뜨렸다는 거죠. 결국 환단고기가 동북 공정에 맞설 기록이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역사학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빌미로 쓰였다는 아이러니도 지적됩니다. 환단고기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 책을 실제 역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이야기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어느 쪽이든 그 선택에는 감정과 신념이 깔려 있고 단순히 자료 몇 개로 손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환단고기는 우리 고대사를 둘러싼 갈증과 자부심, 그리고 상상의 산물이 빚어낸 한편의 대하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 흥미진진하고 애국심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모순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어요. 주류 역사학계는 이 책을 역사 연구에 활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고 오늘날 교과서에도 환단고기 내용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일부는 여전히 배달의 민족의 옛 영광을 꿈꾸며 이 책을 손에 들고 있죠. 역사는 팩트와의 싸움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둘러싼 진위 공방 역시 감정이나 이념을 잠시 내려놓고 사실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거예요. 신화는 신화로, 역사는 역사로 구분할 때 우리의 과거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던진 물음은 분명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었어요. 이제 그 답은 객관적 증거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환단고기는 고대사의 열쇠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역사와 자존심을 갈망해 왔는지, 어떤 서사에 목말라 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한 페이지인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